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턴 대부분 영상권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될 거라고 하죠. 내일 비교적 포근한 주말, 봄의 두 번째 절기인 우수를 맞이합니다. 우수,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서 물이 많아진다는 절기인데요. 이 무렵이 되면 그동안 얼었던 강이 녹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달은 물 위로 오르는 물고기를 잡아 먹이를 마련하고,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철새들은 봄 기운을 피해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 우수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 몇 차례의 꽃샘 추위는 생각해야겠지만 밥상 위에 상큼한 봄나물 기다려지고요. 남녕 매화가 미소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 새싹 돋고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는 화사한 봄날 마중 나가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보시죠. 2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 중에 하나죠.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데요.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꽃 피는 시기에 따라 이름이 다양한데요. 일찍 피기에 조매, 추운 날씨에 피어서 동매, 눈 속에 핀다고 설중매라고 하는데요. 이미 남부지방엔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화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3030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7007-4684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농지법 개정 이후 몇 가지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법을 개정한 배경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였죠. 그 취지에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됐고,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시에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서류 제출도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이전에 농가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도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 필지별로 작성되고,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농지 관련 강화된 업무를 총괄할 기구도 오늘 출범하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조직으로 농지은행 관리원이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면세 등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농지은행 관리원 출범 소식, 또 시설 농가 생산비 부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자, 농지법 개정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농지은행 관리원이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고요? 네, 오늘 농지은행 관리원이 출범식을 합니다. 농지은행 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 소유,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또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도 합니다.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농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네, 공무원 교육이 들어가는군요. 그 농지 관련 정보를 좀 하나로 모아서 지원과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농지를 싼 값에 사들여서 이 개발 차익을 기대했던 사건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높아졌는데요.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농지법과 농어촌 공사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관리원을 신설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법 개정이 지난해 완료됐고 법에 따라 18일인 오늘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이 새 조직이니까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체계나 규모 부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조직도를 들어가 보면 이 농지은행 관리원은 4개의 처가 있습니다. 4개 처는 농지은행처, 농지관리처, 기금관리처, 총무인사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곳에 전문 인력 87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본사에 30명, 전국 지역본부에 57명입니다. 올해 농지은행 관리원과 관련한 예산도 48억 원 새로 배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업무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농지은행 관리원의 주요 기능은 농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농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토지대장의 정보, 농지원부의 정보, 농지원부는 4월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정보, 농지은행 정보 이런 각각의 정보들을 농지 관련 정책과 연계하고요. 전국에 있는 농지 정보를 상시에 조사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외에 농지 관리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는데요. 우선 농지를 누가 취득했는지, 이 농지는 누가 소유했는지 취득과 소유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누군지, 관내 거주자인지, 상속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인지 이런 것들 같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부터 경영 형태까지 수입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만듭니다. 이런 정보들은 농지 정책을 수행하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내 거주자라 그래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이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농지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많아졌다거나 또 이것저것 농지를 많이 사들인 사람들은 중점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정보가 부족해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가장 그 기본이고 필요한 역할의 체계가 잡혀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농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몇 개 대상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농지 관련 그런 정보들 굉장히 허술하다. 그리고 농지원부 다르고 등기부 등본 다르고 굉장히 일원화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연구에 어려운 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농지은행 관리원이라는 이 농지관리 전문 공공기관이 출범한 만큼 농지 정보에 대한 정확도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농지은행 관리원의 또 다른 역할은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인데요. 최근 변경된 농지 제도라든가 농지 업무에 관련된 주요 정보, 예를 들면 최신 판례, 농지 관련 민법이나 세법 이런 정보들을 설명하는 일을 하는데요.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출범하니까 이후로 좀 농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원칙을 가지고 좀 잘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자, 다음으로 면세 등유가 급등해서 지금 시설 농가 짓는 농민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2월 중순도 넘어섰는데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추운 이런 날씨였습니다. 네. 농촌에는 한겨울에도 시설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물론 난방기를 돌려서 실내 온기를 이제 작물별로 적정하게 맞추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근 유류비가 인상되면서 일부 지역의 면세 등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000원 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입춘 이후부터 최근 한파까지 겹치면서 생산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한국농정에서 이달 초 강원도 춘천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민 이재환 씨를 만나봤는데
천평 하우스 난방에만 매일 200리터에서 300리터의 등유를 떼야지 뭐 외부 기온이 영하 10도씨 이렇게 떨어지는 추위에도 시설하우스 내부는 영상 15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을 넘다 보니까 천평 방울토마토 하우스 난방비에만 하루에 2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 먹는 방울토마토에 이 정도 연료가 또 필요한 거였군요. 부담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농사는 사전 계획에 따라서 작기를 정하고 또 영농 일정도 잡는데요. 보통 파종을 하기 6개월이나 7개월 전부터 농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난 11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씨를 뿌렸는데 뭐 유류비가 오른다고 난방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또 농사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작기, 그러니까 이 생육 기간이 한번 틀어지면 1년 농사의 차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농사는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천평하우스의 이 면세 등유 값만 하루에 20만 원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일손 문제는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뭐 농작업 인건비도 껑충 뛴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비용은 자꾸 급증하고 농산물 값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력 문제도 심각한데 이제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농민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뭐 30%에서 많게는 40% 이상 올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유류비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 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2022년 2월 첫째 주 기준 면세 등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약 951.54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가격인 685.56원과 비교해보면 한 40%가량 인상된 가격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지역별로 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선 판매 가격이 1,000원을 넘긴 경우도 상당합니다. 네. 요즘 한참 나오는 딸기 농가도 난방비 부담이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충남 논산에서 시설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박재영 씨 얘기도 한국농정에서 들어봤는데요. 하우스가 2중 하우스냐, 3중 하우스냐, 뭐 비닐이냐, 부직포냐에 따라서 난방 사용량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0평 기준 2중 비닐 하우스 5동이면 한 달 난방비만 1,8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생산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고 그다음 뭐 난방비도 전체 생산비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네. 딸기값이 설전에 급등했다고 한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농산물이라는 게 잠깐 오르고 난 뒤에 금세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농산물값 변동 폭에 비해서 농사에 들어가는 생산비 급등세는 이 미적 벌어질 정도라는 점, 소비자들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중엔 좀 많이 추웠습니다. 네네. 네, 주말엔 조금 풀릴 거라고 하니까 나들이 하기 좋은 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제주도 쇠속각입니다. 아, 그 쇠속각은 서귀포시에 있는 자연 하천으로 명승 제78호인데요. 이 한라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그 제주도 남쪽으로 흐른다는 효돈천의 끝자락이 있고요. 효돈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생긴 깊은 웅덩이입니다. 네. 쇠는 효돈마을, 소는 물웅덩이, 각은 끝을 뜻하는데요. 이를 합친 쇠속각을 정리해보면 하천이 바다를 만나는 효돈마을의 물웅덩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쇠속각은 제주 올레 5코스와 그 6코스를 연결하는 곳이어서 올레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무엇보다 놀란 건 그 진해색의 기암괴석을 사이에 둔 깊은 웅덩이에서 그 카약을 타는 이국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카약은 에스키모가 사냥을 할 때 타던 배에서 시작되었다는데요. 바닥까지 보이는 민물을 배에서 보고 싶었지만은 혼자 타기가 좀 쑥스러워서 나무만 보다가 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이제 사람들 타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탔어도 참 좋은 시간이셨을 텐데 다음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를 여행한다. 그 혼자 다녀오셨었나 봐요? 예. 그 저는 이 나무답사가 목적에서 혼자 당일로 다녀왔는데요. 그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보긴 했습니다만 이 카약 타는 걸 보니 여행은 함께 다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관광재단이 발간한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 관광 실태 자료를 보면요. 모든 세대에서 생활은 혼자 해도 여행은 여럿이 함께 가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외로움 해소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여가 관광 활동 유형으로는 서울 시내의 경우 맛집 방문이 36.7%였고요. 서울시의 경우 자연경관 감상이 61.9%로 가장 높았답니다. 네. 그 제주도 분들을 제외한 육지 사람들은 그 제주도 전체 섬이 빼어난 자연경관이라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같은데요. 그것은 낯설고도 이국적인 풍경이 준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네. 늘 갈 수 있고 또 이국적인 풍경이 있는 곳, 아름다운 곳인데 쇠속각에선 그럼 어떤 걸 보고 오셨나요? 네, 종가시나무입니다. 그 제가 쇠속각에 간 건 처음부터 종가시나무를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숲해설 할 때 충남 국립 서천 생태원에서 종가시나무를 보았다고 하니 참가자분께서 제주도 쇠속각에 가면 가로수로 종가시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유채꽃이 핀 소식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종가시나무가 생각나 쇠속각으로 향했습니다. 종가시나무는 난대성 수종이기에 직접 그곳에서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그래 앞으로 숲해설할 때 현장감 있게 가시나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작가님을 뵌 분들과 이제 앞으로 만날 분들은 종가시나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만나는 분들이 더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풀어주셨나요? 예, 제가 그 나무 공부를 하면서 힘든 거는 없던 질문이 자꾸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그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입니다. 이 조성모 씨가 다시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인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했고요. 그 찾아보니 가시나무는 참나무과 상록 교목으로 남부 지방 및 제주도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였고요. 더 놀라운 건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없고 도토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찔리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가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도토리가 열린다고요? 예, 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네. 이 노래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는 모든 나무들을 지칭해서 이 상처와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노래 같고요. 식물 가시나무는 가시와 무관한 모습으로 생장을 한다는 게 놀라웠지만은요. 이처럼 낯선 풍경이 남부 지방 및 제주도 분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라는 게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 도토리가 열리는 도토리 나무를 식물학적으로 참나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참나무 육형제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참나무 육형제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도토리가 열리는 가시나무 육형제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참나무 종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십니다. 진짜 많네요. 그럼 작가님이 보신 쇠속각의 종가시나무도 그 육형제 가운데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육형제는 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졸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가시나무를 말하는데요. 먼저 가시나무 이름과 관련해서는 임금 행차시 앞에서 깃대를 매는 긴 막대기를 가서봉이라고 하는데 이 가서봉을 가시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목, 가서나무, 가시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 도토리를 제주어로 가시라고 한다는데요. 도토리와 비슷한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가시나무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상록교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참나무 육형제와 달리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고요. 쇠속각 가로수인 종가소나무 역시 광택이 나는 가죽질 푸른 잎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나무에도 도토리가 열려 있고 그 아래에 떨어진 도토리도 가득해서 도토리가 분명하지만 낯선 풍경이라 그런지 아주 딴 나라에 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지금 직접 찍어오신 사진 유튜브 창에 보이고 있는데 진짜 푸른 잎에 뒤에 배경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또 떨어진 도토리까지 찍어오셨는데요. 네. 쇠속각 사는 분들이야 뭐 이게 가로수니까 정말 익숙하겠지만 처음 가본 분들은 이게 진짜 신기해 보이겠어요. 예, 도토리가 또 보이고 이게 뭘까 막 좀 혼란스러우시겠어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종가시 나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참나무 육형제 이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임진왜란 때 임금 수라상에 상수리나무 도토리묵을 자주 올렸다고 해서 상수라에서 상수리가 되었다는 상수리나무, 새로 잎을 간 나무라고 해서 신갈나무, 떡을 찔 때 사용했다는 떡갈나무, 고리지는 굴참나무, 가을 참나무에서 갈참나무, 조롱 참나무에서 졸참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가시나무 육형제에서 종가시나무는 이 열매의 깍지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종가시나무라고 부르고요. 유사종이란 뜻의 개가 붙은 개가시나무, 목재 색깔이 붉은 붉가시나무, 가시나무 종류 중에서 잎이 가장 작아 졸가시나무, 진짜 가시나무라는 참가시나무라는 뜻풀이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나무마다 잎 모양, 도토리 크기 등이 조금씩 다르고요. 여기서 종가시나무 잎은 7에서 12cm이고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의 넓은 타원형이고요. 이 잎 상반부에만 안으로 꼬부라진 톱니가 있고요. 열매를 감싸고 있는 각두는 둥근 띠 모양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가시나무 도토리는 참나무 도토리보다는 양이 적지만 그곳에서는 도토리묵을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을 수도 네, 있군요. 네. 가시나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도토리를 맺고 그걸로 또 묵까지 써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여전히 좀 다가오지 않네요. 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식물 가시나무 앞에 뜻풀이가 먼저 나오는데요. 가시가 있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노래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가시와 도토리가 지식으로는 연결되지만 느낌상으로는 여전히 연결이 안 되는데요. 노래 가시나무를 다시 듣고 검색을 해보니 이 노래를 만드신 하덕규 씨는 현재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성경 속 나무 스토리텔링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 혹은 가시덤불은 단순하게 가시가 있는 식물을 가리키기보다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 쓸모없는 식물 혹은 사람이 살던 번영하던 곳이 황폐하게 변화했을 때를 나타내는 식물로 묘사된 경우가 많다.
또 가시가 고통과 위험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다라는 글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가시가 없는 종가시나무를 올려다보면서 또 둥글둥글한 도토리를 내려다보면서 문득 제주도 분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가시나무를 보면서 가시 같은 상처를 떠올리지 않고 배가 불러오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예. 제주도에는 진짜 전혀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마다 이렇게 또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 참 다양합니다. 다른 나무는 어떤 걸 보고 오셨나요? 예, 먼 나무입니다. 이 제주도가 이국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첫 번째 풍경은 우리가 제주 공항을 나왔을 때 마주한 헬로 제주라는 하얀 영문 글자, 그 주변에서 하늘 높이 솟은 아프리카 북대서양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인 이 카나리아 야자나무 때문인데요. 네. 그 다음으로 새로운 풍경은 이 촘촘히 모여있는 빨간 열매들이 마치 한 송이 빨간 꽃처럼 보이는 먼나무 가로수들입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 야자나무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먼 나무군요. 네네.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먼 나무, 멀리 서 있는 나무, 멀리서 봐도 멋있는 나무. 먼 나무 어떤 나무인가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네. 맞고요. 그래서 이 먼 나무는 담탕나무과 상록교목으로 높이 10에서 20m, 지름 1m까지 자라는데요. 이 먼 나무도 종가시 나무처럼 남부 지방 및 제주도에 자생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무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이 열매와 잎이 멋있어서 먼 나무가 되었다고도 하고요. 가지가 검은 나무라는 의미의 제주어가 멍낭이라는데요. 멍낭에서 또 먼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먼 나무 잎은 가죽줄로 두텁고 광택이 있는데요. 잎자루는 적색을 띠고 6월에 백색 또는 연한 자색의 자잘한 꽃들이 해가지의 잎 겨드랑이에서 피어납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8월에 연녹색의 열매가 열리는데요. 처음에는 타원형이었다가 차츰 둥근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본 먼나무 빨간 열매는 11월부터 붉은색이 되는데요. 열매의 지름이 5에서 8mm이고 열매도 광택이 있습니다. 푸른 잎과 빨간 열매에 제주 햇살이 가득 비치면은 눈이 부실 듯 아름다운데요. 그런 나무를 가로수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부럽기만 했습니다. 네. 또 잎과 열매 그 세 개의 조화가 참 진짜 예쁜데 제주에 가면 늘 보던 것 말고 이렇게 좀 나무들도 자세히 봐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가장 인상적인 게 이 노란빛과 주황빛이 함께 묻어나는 그 듯한 귤이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고개를 조금 올려 먼 나무를 보시면 제주도 여행이 더 이색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는요. 생태 탐방의 멋을 더해줄 제주도 생태 관광 지도인 가로수 아래 설 지도, 숲길을 걷게 될 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간 동기는 가로수도 생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생태 관광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꼭 어디 좀 외진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도심에 있는 그냥 가로수도, 그러니까 제주 전체가 생태 관광이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지도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를 소개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열대 휴양지 섬에서나 볼 수 있는 워싱턴 야자수는 제주 가로수의 대명사다. 하지만 제주 해안 도로를 누비다 보면 먼나무, 겹번나무, 협죽도, 돈나무, 후박나무 등 제주 섬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가로수와 만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제주시 중앙로 구실 잡번 나무길이나 전농로 벚꽃나무길은 학창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이지만 이제는 그 가로수들이 생태 관광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간 제주 여행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고요. 걸으면 더 좋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가로수들에게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네. 제주도는 가로수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다.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잘 알아둬야겠어요. 오늘 따뜻한 제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나흘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후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는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대관령 기온은 영하 18.8도, 철원 영하 14.4도입니다. 서울은 영하 7.4도고요. 낮에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지만 건조특보는 더 확대되면서 바람도 강합니다. 산불 등 화재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3,135명이었습니다. 그 전날보다 3천여 명 더 늘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또 다시 넘어섰고요. 이틀 연속 9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1.7배 많았고요. 2주 전에 비하면 무려 4배 넘게 느는 등 확산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89명으로 전날보다 76명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이달 둘째 주부터 확진자 수 증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던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정도만 미루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적 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확산세가 거세자 최소한으로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네. 자, 대선 후보 동향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는 서울 유세를 펼쳤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서울 노원구, 청계광장, 홍대 등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서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받는다라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풀어주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든 그 갸냘픈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5년 만에 복귀하고 있다라면서 주술의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 정치 보복을 후보가 대놓고 바라는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나라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역시 수도권에서 유세전을 펼쳤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안성, 성남, 서울 서초, 종로 등 수도권을 훑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유세를 집중했고요.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불법에 유능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라면서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가 된 것인가,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선 경쟁 상대였던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서 함께 유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울산을 방문해서 울산을 노동특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 4일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원칙과 철학 없이 표에만 매달려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하되 개혁마저 후퇴시켜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어땠습니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도 그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선거운동원들의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그젯밤 빈소를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각각 20여 분간 독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후보들 모두 이날 빈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자,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후보 옆집에 직원 숙소를 운영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을 1년 6개월 전부터 직원 숙소로 임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GH 판교사업단은 해당 아파트 61평짜리 한 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로 현재 이 아파트에서 4명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GH 합숙소를 불법적으로 이 대선 캠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옆집이 GH 숙소인 것도 몰랐다라며 공사의 이런 형태의 합숙소가 100개가 넘는다라고 반박했고요. GH 측도 이 아파트에는 대리급 2명, 신입 2명 등 20, 30대 젊은 사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무속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2018년 충주에서 있었던 끔찍한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지난 2016년 이 김건희 씨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일종의 귀빈으로 참석했다라는 의혹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와 이 무속인들이 얼마만큼 가깝고 특별한 관계냐라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은 해당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람은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이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 이름이 적힌 연등을 얘기하면서도 대통령, 도지사의 직위가 적힌 연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의 압력을 넣어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그리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그리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최흥집 전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일부 청탁이 있었으나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대법원도 어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죠? 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1심은 딸이 부정 채용된 것은 맞지만 그건 딸이 받은 이익이지 김성태 전 의원이 받은 이익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하지만 2심은 사회통념상 그것은 뇌물이 맞다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자녀 채용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8년 전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는데요. 이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네. 자, 영덕 산불은 하루 반나절 만에 진화된 거죠? 네,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무려 축구장 560개의 면적을 태우고 하루 반 만에 잡혔습니다. 이 산불이 한 차례 꺼졌다가 되살아났었는데요. 강풍과 건조특보가 내려진 날씨 탓에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을 간으로 긴급 대피한 3개 마을 주민 300여 명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요. 산림당국은 어제 헬기 40대, 특수진화대 등 2,200명을 동원한 총력전을 이어갔고 36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헬기 12대, 열화상 드론 등이 잔불 정리를 이어갔는데요.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겨울에도 가끔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는데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업체들이 지난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혜태제과 식품 등 5개 업체인데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 기소했습니다. 통상 제조사들은 납품 가격을 낮춰서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대량 매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데 이들은 수익성이 악화되자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담합을 했고